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통령은 나라의 지배자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이요 대리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국민이 맡긴 그 위대한 통치 권한을 근본도 알 수 없는 무당의 가족에게, 그 이상한 사람들에게 통째로 던져버린 걸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박근혜는 이미 이 나라를 지도할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조차도 전혀 없다는 사실을 국민 앞에 스스로 자백했습니다, 여러분.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이 아닙니다. 즉각 형식적 권력을 버리고 하야해야 합니다. 아니, 사퇴해야 합니다. 황심소 특별기획, 황상민과 함께하는 대선 주자 인물 탐구, 그 첫 번째 주자 이재명 시장 편 2부 시작합니다. 이 방송을 기획할 때만 해도 이재명 시장은 저기 변방에 계시던 분인데 요즘 가장 핫한 인물이 되신 것 같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초기부터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했던 것이 주요 원인인 것 같은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을 가볍게 제치고 이제는 안철수 의원을 바짝 쫓으며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인지도는 제일 낮으시더라고요. 호호호. 이재명 시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아니, 두 번은 속아도 세 번은 속을 수 없다. 이 마음으로 지금 대권 주자들을 살펴보고 계실 텐데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냐, 뻔한 소리만 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정도는 셜록 황의 리액션만으로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기대해 주세요. 사실 대통령의 자리가 너무나 막중하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는 그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오는 후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알으셔야 될 권리가 있고 또 의무가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5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을 보는 대중들의 심리를 연구해왔던 제가 지난 대선엔 더 적극적으로 어떤 대국민 사기극이 있는지 잘 알려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답답합니다. 결국 온 국민은 속았고요. 저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습니다. 저는 속았습니다. 국민도 속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다 알려주자는 마음으로 황심소 특별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황상민과 함께하는 대선주자 인물탐구, 그 첫 번째는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편은 총 3회에 걸쳐 방송되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누구나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가장 적임자다 라고 주장하고 이야기하기는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무엇이며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것은 공자님 말씀 같은 뻔하고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직접 문제를 파악할 수 있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어떻게 찾아나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능력은 정해집니다. 자신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느냐, 그리고 표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문제와 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느냐, 핵심이 뭔지를 제대로 짚고 또 그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결해낼 수 있는 열정이 있느냐, 여러분들은 여기에 초점을 두고 대선주자 인물탐구 시간 꼭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성남시 시정 운영에 대한 질문을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재명 시장은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또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지를 직접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황심소 특별기획, 황상민과 함께하는 대선 주자 인물 탐구, 이재명 시장 편 2부 인터뷰 시작합니다. 심리학자 입장에서 제가 항상 드는 생각이 다 대부분 이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다 내가 국민을 대표하고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를 봐라. 내가 얼마나 서민적이고 아마 시장 같으면 시민들의 생각들이나 입장을 얼마나 잘 대변했냐. 라고 다들 하신 다음에 국회의원도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막상 당선되거나 본인이 또 뭐 대통령이 되고 그러면 마치 언제 그랬냐라는 듯이 기존의 기득권 세력과 야합하듯이 뭐 우리 사회 같으면 이제 재벌 그룹이라든지 또는 관료 조직이라든지 뭐 이 조직을 가장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평소에 보였던 또는 평소에 주장했던 것과 다른 행동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권한을 가졌을 때 저는 정치인들이 소위 초심을 지키지 못하는 제일 큰 이유는요, 용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는 기본적으로 억강부약의 목표가 있는 거고요. 개인들은 억강부약이라는 건 강한 거를 누르고 억강하고 누르고 네. 약한 거를 부추겨서 약한 거를 붙이고 같이 균형 맞춰 살 수 있게 네, 만드는 힘 게 바로 없는 사람들은 살 수 있게 하고 너무 힘 있는 욕심을 사람은 욕심을 좀 부리게. 억제하게 하고 예. 이게 정치의 본령이라는 네. 거거든요. 예, 그게 아니면 약육강식 사회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정치가 하는 역할인데 문제는 이 억강하는 게 말이에요. 네. 기득권자들의 기득권을 제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진 걸 뺏거나 아니면 그렇죠. 그들이 유리한 구조를 좀 불리한 구조로 바꿔야 돼요. 근데 인간이라는 게 지가 조금이라도 누리고 있던 거를 어쩌면 줄이면 저항이 엄청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저항이 엄청나게 세는데 이 저항을 깨고 다수 사람들이 그냥 힘없는 다수 사람들이 혜택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면 용기가 필요한 거죠. 달려들어야 되는데 너무 크고 무섭습니다. 그렇죠. 이게 소위 그렇죠. 기득권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두 번째는 대개는 역습을 당할 수가 있어요.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포로가 되는 이유는 또 철학의 빈곤일 수도 있어요. 또 뭐 요즘 유행하는 말로 컨텐츠 부족일 수 있죠. 뭘 모르니까 네. 주변에서 막 입력되는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득권의 저항을 이겨낼 용기와 결단을 가지는 게 일단 중요하고 네. 저는 정치의 본질이라고 보니까요. 두 번째는 이 주변의 이 강교한 조작에 쉽게 놀아나지 않을 만큼의 사실 자기 주관과 철학 컨텐츠를 가져야죠. 네. 시간을 공부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고 세 번째는 이제 결국 이걸 어떻게 증명할까? 모두가 이렇게 하겠다고 말하죠. 그렇죠. 문제는 증거가 필요하지, 증거. 네. 그건 결국 살아온 이력이죠. 지나온 과정이 증거인 거죠. 미래는 누구나 아름답게 말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죠. 사실 우리 사회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 사회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지는 이미 답은 대부분 있어요. 핵심 딱 그거죠. 우리 사회가 너무 불공정하다. 네. 너무 불평등하다. 네.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를 갖는 사회로 가야 된다. 그러면 자원과 기회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거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성장도 할 테고 근데 그 개인도 말씀은 희망을 갖고 꿈 갖고 열정을 바칠 수 있을 거다. 참 좋은 말씀인데 심지어는 MB도 그 소리 했고 박근혜도 그 소리 문제는 했지 않습니까? 그걸 할 의지가 있느냐? 기득권과 싸워서 깰 용기가 있느냐?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천은 아무나 하기 어렵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실천할 사람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럼 하나의 구체적인 예로 사실 성남시 하면 제가 아는 게 몇 년 전에 성남시가 거의 파산했다라는 거 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재명 시장님이 시장이 된 다음에 그 도시가 파산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이 사람이 무슨 재주가 있어가지고 파산한 데서 벗어나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홍준표 경남지사가 사기치듯이 애들 밥 안 주고 병원 폐쇄하고 이런 짓하고 비슷한 짓을 하지 않았냐 생각이 언뜻 들었는데 오늘 안 그래도 만남죠. 그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대중들이 신뢰를 갖는 믿을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죠. 첫 번째로는 모두가 좋은 얘기는 다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 후보할 때 말이에요. 온 동네에는 좋은 공약을 좋은 일 다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네. 무슨 공약은 그 박근혜 거 다 뺏기면 된다. 네, 문제는 맞아요. 지킬 의지가 있냐 없냐는 그렇죠. 거죠. 전혀 거짓말한 네, 거였죠. 네. 문제는 이제 의지 문제인데 또 의지도 역시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진짜 이번에는 나는 예외야 할 수 있지만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저는 증거를 만드는 데 사실 주력해봤죠. 어떤 정보를 만드셨습니까? 첫 번째는 실력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과거에 무슨 뭐 고위 관직을 한 화려한 경력이라고 하는 게 그거는 그게 뭔 도움이 다- 되겠어요. 네, 그거는 진짜 만약에 고위 그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아무것도 한 게 없다면 그건 사실은 오점이지 경력이 아닌 거지. 대한민국에 사실은 정치 지도자들의 많은 분들이 과거에 높은 자리에 내가 이런 경력을 했다. 그거는 저는 뭔 항상 자랑이에요, 그게. 본인의 무능을 보여주는 그러니까요. 증거지. 본인이 한 게 맞습니다. 야, 그거는 없거든요. 우리가 너무 아. 걸린다 이거. 영상으로 못 보여드려 안타깝습니다. 지금 두 분 하이파이브 하셨어요. 근데요, 교수님,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마음 맞아 반가운 건 알겠지만 인터뷰는 끝내고 하셔야죠. 네, 그래서 별로 한 게 없는 실력을 사람이 보여주는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일단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는 증세할 권한이 없으니까 네. 부채 청산하고 그러니까 살림을 어떻게 하셨길래? 나쁜 짓 안 하면 됩니다. 첫째는 아 그래요? 나쁜 짓 안 하면 엄청나게 돈이 남아요. 아 빼돌리는 거 다 네. 스탑하고. 그러니까 직접 빼돌리진 않지만 네. 예를 들면 주변에 누구 먹여 살리기 위해서 쓸데없는 사업을 그럼 한다든지 그렇죠. 그게 지자체에서 가장 많이 쓸데없는 일어나잖아요. 한다든지 뭐 국가도 쓸데없는 마찬가지고. 물건을 산다든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이걸 살짝 나눠 그렇죠, 많이 남겨 그렇죠. 먹고 그걸 또 나눠 오고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돈을 직접 훔칠 수 없으니까. 그럼요. 제가 시민단체 할 때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네. 거예요. 차라리 시장 당선되면은 네. 한 500억 그냥 현금 줘가지고 4년 동안 휴가를 보내는 게 훨씬 좋다. 못 해먹으니까. 그렇죠. 그보다 훨씬 큰 피해를 입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부정부패를 없애고 예산 낭비를 줄이고 세금 안 내고 막 뛰어먹고 돌아다니는 나쁜 사람들이 주로 그러거든요. 그럼요. 그 철저히 관리하고 하니까 1년에 한 1,000억 정도씩 남겨서 빚 갚고 그걸로 이제 복지 정책을 하는데 여기서 정부에서 우리 또 많이 도와줬죠. 아 그래요? 방해를 하면서 유명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방해를 도와줬다는 하면서, 의미가. 도와주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각종 복지 정책을 제일 먼저 한 게 노인 지원 정책. 정부에서 하지 않는 거. 뭐 아 그러고는 일자리 만들고 박근혜 정부에서 노인수당 주는 거 전에 벌써 이미 하셨다는 아니, 거예요? 일자리. 일자리? 예, 10만 원씩 용돈 버는 거 이런 거 하는 거죠. 애들 아. 경로당 지원하고 예, 노인시설 예. 지원하고 예. 집에 있으면 자꾸 뭐 안 좋으니까 음. 시설로 나와서 같이 쉬고 이제 활동할 수 있게. 노인 복지, 네. 또 교육 중요한 게 교육 지원. 그렇죠. 또 애들 키우는 거 중요한 게 그럼요. 교육 지원. 그다음에 뭐 보육 지원, 그다음에 뭐 장애인 지원. 네. 뭐 이런 것들 쭉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또 예산을 막 쥐어 짜가지고 아껴서 청년 배당, 뭐 산후조리비 지원, 네. 무상교복 이런 것들이 했는데 이걸 정부가 막은 거예요. 죽으라고 막는 거를 제가 다 죽으라고 싸워가지고 그냥 다 했어요. 아니 그걸 다 했는데 이 빚도 갚을 수 있었다는 거죠. 갚고 그다음에 이거 복지를 확대한 거죠. 그참 신기하네요. 저출산은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고 정부의 중요 정책 과제로 설정되어 있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각종 시책을 중앙정부에서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지방정부가 전액 시비로 자체 재원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을 권한을 남용해서 막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100만 성남 시민에게 약속한 성남시장의 공약입니다. 중앙정부 박근혜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하도 거짓말도 많이 하고 공약을 어기다 보니까 주권자들과 한 약속을 어기는 것을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우리 성남시는 우리 시민들에게 한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아, 왜 맨날 싸우나 했더니 복지정책 공약 지키시느라 그랬던 거군요. 파이팅 넘치십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는 게 국가 예산, 네. 성남시는 일반 회계 예산이라고 그러죠. 1년에 쓰는 돈이 1조 네. 한 5천억 대인데 한 7% 아껴서 빚을 갚고 복지 늘린 거거든요. 7%. 7%는 아껴요. 그런데 국가 예산은 얼마 정도 낭비되고 있을까요? 저는 출산해 보건데 20% 정도. 아 그렇죠. 네. 내가 한 30% 정도만 30% 정도. 보이는데 네. 다 잡아내기 어려울 테고 네. 제 생각에는 낭비 요인이 지방자치단체보다 중앙정부 훨씬 많아요. 많습니다. 왜냐하면 맞습니다. 예. 상급기관의 감독 감시가 없잖아요. 그럼요. 예. 그리고 권력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 자기가 다 수사하고 자기가 다 감사하고 하는 맞습니다. 판이라서 예. 해먹기가 쉽죠, 속된 말로. 그러니까 낭비 요인을 제가 10%만 보자 그냥. 그러면 예산이 국가 예산이 450조 정도 되니까 네. 45조 원 남는 거죠. 그렇죠. 10%만 해도.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사실은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뭐 한 해 만에 막 논란되는 온갖 복지 다 하고도 남지요. 그렇죠. 45조면 뭐 MB 때 4대강 하는데 날렸던 2배죠. 그것도 그렇죠. 2배죠. 그 45조면 징병제에서 군인들 그냥 월급 직장처럼 주고 월급 주고 해도 다 해도 문제가 그렇습니다. 없죠. 그거하고 대학생 등록금 등록금 다 무료로 면제도 해도 되고. 그저 9조밖에 안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낭비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제 부정부패 없애고 철저히 관리하고, 저는 공직자 등록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나쁜 짓 안 하는 거. 그렇죠. 첫 번째, 네. 이거 되게 어려워요, 근데. 너무 아, 쉽거든요. 그래요? 이거 엄청 어렵습니다. 나쁜 짓 안 하는 거. 오. 자기 그 유혹을 일단 견뎌내야 되고, 왜냐면 해먹기가 너무 쉬워. 그렇죠, 네, 그렇죠, 두 그렇죠. 번째로는 청탁 압력을 견뎌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사실 그거 참 그렇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네. 그 이기는 거. 청탁. 공무원이 된 거는 청탁을 해주고. 뭐 진짜 진 사람도 있어요. 그럼요. 특히 인원 옛날처럼- 처리하는 게 일인데. 옛날처럼 뭐 돈을 뭐 지원을 받았다든지 뭐 뒤로 지원을 받는 이거 도저히 떨어낼 수 없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청탁, 압력, 유혹 이게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공무원들, 공직자들을 갑자기 뭐 성직자로 만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거는? 그거는 결국은 최고 책임자의 의지. 원래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게 진짜 맞습니다. 사실 저도 그게 달렸어요. 그 부분에 가장 안타까운 게 처음에 박근혜 정부 들어왔을 때 가장 제가 황당했던 게 이분이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아니 최고 대통령이 지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밑에 있는 줄줄이 사탕 모든 공무원이 자기 하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이유가 뭐가 있으며 또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할 이유가 그렇죠. 뭐가 있어. 이것만큼 좋은 나라가 없다. 지 마음대로 하시는 지 마음대로 서로 오고 가는 현금 속에 싹트는 싹트는 우정이지. 예. 잠깐, 여러분은 혹시 공무원은 깨끗해야 한다라고 당위적으로만 믿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에게 권한이 주어진다면 당신은 깨끗할 자신이 있는지를 물어보면 간단합니다. 깨끗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진정 깨끗한 것이 가능한 것이랍니다. 오, 심리 좀 아시네요, 시장님. 공무원 복지를 그런 방식으로 이 대통령이 이루었으니까 어쩌면 공무원들은 지금 대통령이 지금 하야 제일 하는 거- 편하죠. 아무도 사실은 관여도 하지 않고 않고 자기 권력을 그냥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자기한테 부여한 권한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원래 위에서 통제해가지고 예. 방향을 정해줘야 돼요. 지금 아까 관료를 장악을 못해서 주변에 사람이 없다 이런 한탄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는데 예. 그 코미디예요. 이거요 다 지 잘못입니다. 그럼요. 사람이 최고 책임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관료들은요 순식간에 딱 코드를 맞춥니다. 아, 그럼요. 네. 영혼이 없는 인간들이 영혼이 없는 게 아니라 직업 공무원인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예. 자기 생각하고 막 새로 책임자가 바뀌었는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왔는데 막 나는 이렇게 할래 우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골치 아프죠.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영혼이 없고 최고 이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는 게 유능하고 자기 주관은 있을 때 인사권자의 방향을 그대로 따라가는 걸 교육받은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 자주 듣는데 이거 로봇 테크부위 같은 거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만 네. 이거 헤드에 네. 처리가 들어가냐 철수가 들어가냐 영희가 들어가냐 완전히 다르다 이게. 네. 응? 영희가 들어가면 영희식으로 행동하는 거고 철수가 들어가면 철수식으로 행동하는데 여기 또라이가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라이 들어가면 또라이 짓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료죠. 일단 브레인은 누군가로부터 또 최고 책임자로부터 주입이 돼야 되는 그렇죠. 존재가 관료다. 그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 공감합니다.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송년의 밤.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쪽집게처럼 꿰뚫어보는 심리학계의 셜록 홈즈. 황상민 박사를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황상민의 심리 콘서트 시즌2가 오는 12월 17일 충정로 벙커에서 열립니다. 지난 심리 콘서트 시즌1에서는 삼국지 인물들의 심리 분석을 통해 난세에 살아남는 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즌2에서는 1년여 넘게 진행해온 팟캐스트 황상민의 심리상담소의 공개방송 형식으로 셜록 황이 개인의 이슈와 사회 이슈를 풀어가는 과정을 직접 생생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황심소에서 다뤄졌던 상담의 사연자들도 직접 초대해 셜록황과 함께 이야기해보고 또 시사 이슈에 대해서 다양한 패널들과 함께 즉석에서 풀어보는 과정을 통해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황심소를 들으면서 너무 공감 가셨던 분들 혹은 나는 이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하셨던 분들 직접 문답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하였으니 직접 만나러 오세요. 2016년을 보내기 전 내 마음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셜록황과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공간이 한정되어 있으니 신청 서둘러 주세요. 티켓은 황상민 심리연구소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에서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 주시거나 위즈덤 센터 02-6207-7430으로도 문의 가능하십니다. 오는 11월 26일 토요일 위즈덤 센터에서 열리는 WPI 기본과정 워크숍 안내입니다. 위즈덤 센터에서 진행되는 이 기본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시면 WPI 개발자이신 황상민 교수로부터 직접 성격 심리 원리와 WPI 기본 유형 그리고 프로파일 해석의 기초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사랑하고 싶으신 분, 내가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반복적인 문제를 이젠 풀어보고 싶으신 분, 가족과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불안하고 고민이 있으신 분, 자기 분야의 WPI를 활용하고 싶으신 분, 그리고 WPI를 활용한 상담과 코칭에 관심이 있으신 분, 이 밖에도 다양한 필요를 가지신 여러분들께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WPI 기본 과정 신청 또는 문의사항은 위즈덤 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전화 또는 메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6207-7430, 이메일 주소는 wisdomcenter@naver.com입니다. 그 공무원 뭐 고위공직자 시장 말고 뭐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그걸 안 해보셨는데 어떻게 이 핵심을 이렇게 잘 아세요?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는요. 네. 의외로 단순합니다. 아 그래요? 조직 통제의 원리는요. 딱 두 가지면 돼. 첫째는 방향을 분명하게 정해주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이걸 따라올지 안 따라올지 지금 이건 군기에 관한 문제인데 신상필벌을 철저히 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면요 다 해결돼. 글쎄요 그렇게까지 단순하게 될 것 같으면 아니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긴 한데 네. 중심은 그거라고요. 일단 지휘자, 인사권자. 네. 한국 사회는 인사권자가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렇죠. 이 인사권자, 최종 책임자가 뚜렷한 방향 제시를 해줘야죠. 비전과 방향을 정확히 제시하고 네. 우리 이 길로 간다. 네. 라고 어떻게 따라갈까요? 보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그 안에 이걸 안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열심히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면 조직 전체가 열심히 하는 쪽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거기는 정확한 평가에 의해서 네. 벌 줄 걸 확실하게 벌 주고 상 줄 걸 확실하게 주고 이러면 신호가 분명하게 가잖아요. 네. 이건 신상필벌은 신경 같은 거거든. 이게 쫙 깔리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동쪽으로 핸들 돌리면 동쪽으로 가는 거고 서쪽으로 돌리면 서쪽으로 가는 거고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쫙 따라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상당히 간단한데요. 또 뭐 신상필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최고 지도자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그 사람이 지향하는 목표가 뭐고 또 그 사람이 어떤 가치로 어떤 철학으로 그걸 하는지는 사실 그래서 참모진이 있죠. 참모진이 그걸 소위 이제 주변 사람이라고 하는 건데 네. 이게 예를 들면 우리 박근혜 정부에는 전부 예스맨만 남았잖아요. 딱 째려보면 다 아마 도망가 버리고. 근데 박근혜 정부도 처음에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들겠다고 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냥 뭐 벌꿀 막 꿀벌 그러고 이산화가스 그러고 그럴 때 알아봤어야지. 지하경제 활성화가 정당 공약이고 이런. 그 말은 실제로 머리에 든 게 전혀 없는 이 깡통인데. 그걸 왜 몰랐냐 이거. 저는 알았어요. 아 알았어요. 그럼 좀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 얘기한 대로 됩니까 그게? 아 저도 알았어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네. 아그 참. 그 슬픈. 새누리당 기호 1번 박근혜는 위기에 강한 준비된 대통령입니다. 짜라짜라 박근혜, 짜라짜라 박근혜, 박근혜뿐이야. 새누리 기호 1번 박근혜. 또 세입 확대는 비과세 감면 그 제도를 정비한다든지 또 지하 경제를 활성화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달성하려고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었으면 진작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대통령으로 되면 할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난 가. 가게. 난 가.
뭐 지금 사실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더 열받으니까 전혀 지도자는 이래야 된다라는 예로서 들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할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부채를 대규모로 청산하고 그걸 할 수 있는 동인이라고 그럴까? 원천이라고 하는 거는 투명하고 공정한. 이게 핵심이다. 그러면 지금 성남시장으로서 재임하는 몇 년쯤 지났을 때 보통 또 처음부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예. 제가 처음에는 1년에 한 500억 정도씩 현금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래요? 최대치. 오. 근데 해보니까 예. 1,200~300억 정도도 가뿐하더라고. 첫 해부터요? 네, 지었잖아요. 물론 고생은 많이 했죠. 아니 원래 그렇게 살림을 잘하시거나 이제 밝으세요? 그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그렇죠. 파산한 6,500억이 넘는 이 부채에 있는데 그걸 뭐 내가 세금을 더 얻을 수도 없고 결국은 있는 예산을 안 쓰고 쥐어짜서 갚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제가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1억짜리 이런 걸 다 뒤져가지고 몇 달 동안 이것만 했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다 파악한 거죠. 원래는 막 술도 한잔 먹고 막 놀아야 되는데 취임하자마자 맨날 한 게 예산서에서 삭감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업무 파악이 좀 빨리 됐고. 잠깐만 그러려면 대부분 분들이 그런 거 업무 파악을 하려면 뭐 학교 다닐 때 전공이 행정학이라든지 뭐 행정관료 경험이 많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에 그런 주장 많이 했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처음 할 때 초기에는 뭐 행정의 달인 그러게 이런 그런 사기치는 소리 개구라야.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부시장도 있고 국장도 있고 다 있는데 그렇죠. 그런 세부적인 집행행위를 하는 사람은 그중에 어떤 사람을 쓰느냐를 잘 결정하면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제가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분명히 어딘가에 낭비 요인이 있다 찾아내라. 그렇죠. 그럼 찾아와요. 그래요? 그럼 시간이 걸릴 뿐이야. 그건 성남시 공무원들이 상당히 유능해서 그런 건가요?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어느 뭐 공무원들은 그 정도 능력은 된다. 공무원들 다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얼마나 유능한 사람들인데요. 근데 결국은 최고 책임자가 뭘 원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내줄 수 있고 저렇게 내줄 수 있다니까요. 그 제가 어떻게 그걸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부터 예산을 확보한다. 찾아낸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하면 다 모여서 찾아낸다. 비교해가면서. 찾아내고. 그래서 예산 이제 확보하고 그 다음에 하나 한 게 제가 이제 거짓말을 안 한다. 이 정치에 대한 제일 불신의 원인이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무슨 거짓말입니까?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이야기하고 뒤에 돌아서는 언제 그랬냐고. 우리 이명박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대통령 된다면 이렇게 말하기로 했어요. 뭐라고? 선거 때 무슨 말은 못하나. 그렇죠.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도 한 얘기인데. 그럼요. 지킬 수 없는 공약을 지키는 건 나쁜 짓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렇죠. 그 명언 어떻게 하세요? 박근혜 대통령 한 얘기잖아. 네. 그리고 왜 그런 거짓말을 약속을 하냐고. 한 번 쏟기면 그 쏟는 놈이 멍청한데 여러 번 쏟기면 그래요? 김무성 대통령. 각자 다 거짓말하는 나름대로의 변명은 다 있군요. 조윤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선대위 대변인이 박근혜 후보를 자신이 보증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도 없는 최초의 여성 대통령 우리가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에 강한 두 번의 이 위기를 당에서 당의 위기를 구해낸 그런 성적표를 가지고 있는 그런 후보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트레이드마크입니다. 이 약속 지키는 것 때문에 섣불리 아무런 공약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오히려 단점까지도 되고 있는 그런 후보입니다. 저는 이렇게 가까이서 제가 정말 보증할 수 있는 이런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서 국민들에게 나도 이렇게 바르고 성심으로 살면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을 줄 수 있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2016년 조윤선 현 문체부 장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윤선 장관님이 청와대 정무수석을 14년 6월부터 1년을 하셨죠? 예, 11개월 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일대일로 독대하는 게. 전화 통화는 했어도 독대를 한 적은 없는. 같은 분 맞습니다. 직책은 바뀌셨네요. 장관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의 원인이어서 저는 말한 건 꼭 지킨다. 근데 이게 말로 해서 믿어집니까? 그렇죠. 그거 사실 힘들잖아요.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증거가 이제 공약 이행률이죠. 공약 이행률. 그러니까 지킬 수 있는 공약만 하고 악착같이 지키는 거예요. 아, 그럼 첫 번째 시장 텀 하는데 내세웠던 공약 이행률은 매니페스토 운동본부 평가로 에이야. 96% 달성했어요. 진짜? 이거 안 믿으시네. 공약은 원래 빈 공약이 그렇죠. 빈 공짜를 쓰는데 어리버리한 경우는 10%대 맞죠. 그렇게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그 정도고 10중 8구는 안 지키는 거죠. 네. 그런데 저는 공약을 책으로 냈어요. 동별 어. 공약, 뭐 부분별 공약 이렇게 책으로 냈고. 근데 나중에 그거 다 다 확인하셨어요? 확인하죠. 공약 이행을 담당하는 부서도 있어요. 원래 있어 다. 주로는 이행할 수 없는 거짓말 공약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그런 신뢰가 있었던 거죠. 대중들한테 거짓말을 하면 대중들이 그 거짓말에 넘어가서 찍을 것이다. 그러게. 보통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저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그 거짓말을 구분해낼 것이다. 네, 저는 오히려 나는 지킬 수 있는 것만 한다. 그래서 정말로 세부적인 공약이었죠. 지키기 너무 쉬운 게요. 어느 학교 앞에 과속 방지턱 설치하겠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거 지킬 수 있잖아. 주민들이 원하고. 그렇죠. 그런 거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약 이행이 높고. 그러면 상당히 이 공약에 대해 세부적으로 많은 조사를 하고 진짜 주민들이 필요한 게 뭔지를 다 파악을 하셨다는 거네요. 다 발로 뛰어다니면서 조사하고. 시민들은 거기에 공약 이행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신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알죠. 왜냐하면 제가 네. 한번 재선 선거 때 공약 지켰습니다. 이거 네. 하나 하고 빚 갚았습니다. 아. 깨끗하게 행정했습니다. 요 세 가지만 얘기했어요. 딴 얘기 안 하고 뭐 복잡하게만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저 성남시의 투명성, 경기도 평가 1위 뭐 이런 거. 요거 세 가지만 딱 보여줬어요. 아니 그럼 첫 번째 텀 하는 동안에 그 6천억 넘는 빚을 다 갚으셨다고요? 한 4,120억 정도 현금. 나머지 지방채를 좀 한 1,000억 발행했죠. 지방채 발행하고 현금으로 갚고. 오, 대단하시네요. 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팟빵 공지사항의 정기 후원 신청 링크 클릭. 사연 PDF 파일의 상단 배너나 링크를 클릭. 황심소 네이버 카페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참, 카카오톡에서 황심소 친구 맺기를 하고 톡을 보내주세요. 후원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와 나의 이웃의 심리적 해방을 위해 작지만 의미 있는 동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힐링도 위로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 렁뚱한데서 찾네.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제 속지 말고 황심수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탓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별점 누르기, 구독하기도 황심소에게 힘이 되는 것 아시죠? 잊지 말고 꼭 해주세요. 자녀들과 학생들의 공부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부모님들, 학교 선생님들과 학원 선생님들을 위해 위즈덤 센터에서 아이를 살리는 WPI 성격 유형별 공부법 워크샵을 개최합니다. 아이를 살리는 WPI 성격 유형별 공부법 워크샵에서는 WPI 성격 유형에 따라 각 학생들이 경험하는 공부의 어려움과 자신의 성격에 맞는 맞춤 공부법을 알려줍니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황심소 공고 또는 위즈덤센터 홈페이지의 공고를 확인하시거나 위즈덤센터로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연락주세요. 전화번호는 02-6207-7430이고 이메일 주소는 wisdomcenter@naver.com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신뢰도를 하나 확보하기 위해서 또 하나 하는 게 제 신념이기도 하고 저는 빈말을 안 합니다. 저는 말하면 진짜 해버려요. 근데 그게 참 국민들 입장에 일반 사람 입장에서 정치인 치고 저 빈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증거를 보여줘야지. 그래서 제가 일베를 잡을 때도 이제 악착같이 끝까지 잡는 거예요. 저 하면 저한테 걸리면 죽는다니까요. 진짜. 일베를 잡을 때. 예를 들어 허위사실 유포하는 누구를 잡을 때도 저는 아무나 안 하지. 왜냐하면 하면 끝까지 해야 되니까. 시범 케이스로. 저한테 시범 케이스로 걸린 사람 몇 명 있죠. 아 그래요? 정미호.
정미용. 변희재. 예, 변희재도 잡았어요? 네, 지금도 오. 그다음에 뭐 차명진 국회의원. 차명진도 잡으셨어요? 네. 오. 그다음에 강종원이라고 또 하나 잡혔고. 네. 최근에 저기 광화문에서 주로 활동하는 김상진 여기도 나한테 잡혀가지고 지금. 근데 그런 좀챙이들 가지고 싸우지 에너지 쓰지 마시고요. 제가 사실은 이 질문은 대부분 제가 웬만한 정치인들한테 심지어는 대권을 넘보는 잠룡이라는 분들한테 항상 드렸던 질문인 지금 게요. 잠룡이라고 그랬어요? 아마 그냥 알아들으십시오. 그냥 잠룡이든 잠룡이든 뭐 다 그게 그거니까요. 예. 지금 성남시는 진짜 어떻게 보면 놀라울 정도로 살림을 잘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진짜 결과로서 확실히 보여주셨는데요. 근데 대한민국에 지금 문제가 많고 뭐 온갖 이야기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많은 것 중에서 이거는 진짜 가장 시급하고 가장 급하게 해결해야 된다. 마치 성남시처럼 6천억 부채 뭐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되는 걸 뭐라고 보십니까? 초보적 정의를 회복하는 거예요. 초보적 정의를 회복하는 거다. 네,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검찰, 네. 경찰, 네. 또는 뭐 국세청, 법원은 뭐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국가의 공권력을 가진 기관들이 제대로 원칙대로 법대로 질서를 유지하는 거예요. 세상에 검찰 권한이라고 하는 게 이 죄를 지면 벌을 하고 네. 나쁜 짓 하면 혼내고 네. 하는 마지막 권력이잖아요. 네. 그걸 엿바꿔 먹어요? 돈하고 맞바꿔 먹어? 그렇죠. 이게 이러니까 국가 질서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지키면 재수 없는 바보들이 하는 것이고, 그렇죠. 안 지켜다가 걸리면 재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돈으로 얼마든지 돈으로 막을 수 있다고 믿죠. 다. 대한민국에서 예를 들면 공적 영역에서의 불법행위. 네. 예를 들어 뭐 그거는 부정부패일 수도 있고, 뭐 특혜일 수도 네. 있고, 아니면 낙하산일 수도 네. 있고, 뭐 이런 등등. 하여튼 법과 원칙과 상식을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확 걷어내야 된다. 네. 그게 첫 번째는 되게 쉬워요. 아 그래요? 그거 엄청 쉽지. 그런 예를 들면 현장에서 우리나라에 최저임금 못 받는 사람이 200만 명이 넘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일주일에 52시간 일하면 처벌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대기업들이 다 그렇게 52시간 하죠. 일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법을 안 지키잖아요. 네. 노동부 장관이 이런 짓 하는 사람 한 명을 잡아가 딱 구속을 해가지고 9시 뉴스에 나오면요. 그 누가 그런 짓 하겠어요? 그걸 구속한다 그러면. 그 진짜 훌륭하신. 그러면요. 순식간에 일자리가 30만 개 선생입니다. 그 초과근로 하는 사람들을 고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청년 실업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되네요. 해결은 안 되겠지만 상당 정도가 해소되죠. 일자리 30만 개 만들려면 이거 장난 아닙니다. 20조 썼어요. 네. 그런데 못 그러니까 만들었어요. 딱 대통령이 한마디 지금부터 법률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한다. 근데 대통령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지가 있는 사람이. 저 박근혜하고 나하고 비교하지 말라니까. 아니 박근혜뿐만 아니라 MB도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나 MB도 네. 비교하지 마.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제가 아는 대통령 그것밖에 없다 결국은 보니까. 이제 의지에 관한 문제죠. 의지에 관한 문제고 어느 입장에 서 있느냐도 중요하죠. 예를 들면 기득권자, 예를 들면 재벌 중심으로 아니면 네. 우리 사회의 이상한 기득권 구조로부터 이익을 보는 사람들하고 손을 잡고 그들과 소통을 먼저 할 것이냐, 아니면 그 기득권 구조로부터 피해보는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이 기득권 구조를 교정하는 쪽에 중심을 둘 거냐. 이건 사실은 대통령의 의지와 철학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민들은 에휴 참 네가 권력을 아직 안 잡았으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니도 잡아봐. 난 성남에서 했다니까요. 내 이거 하다 우리 형님하고 원수져가지고 지금. 아 그렇죠. 성남시장 100만 도시 시장이면 그 권력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죠. 1년에 우리가 1조 6천억씩 썼다니까. 지금 제가 집행한 예산만 6년이니까 얼마입니까? 10조 원. 뭐 그 사이즈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재명 시장은 초보적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란 제목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도 있죠? 우리네 삶 속에서 우리는 정의에 얼마의 가치를 두고 있을까요? 우리의 지도자 중에서 정의에 대해 연설했던 적이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2002년 당시 노무현 후보의 대통령 출마 연설. 비록 그것이 정의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권력이 싫어하는 말을 했던 사람은, 또는 진리를 내세워서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전부 죽임을 당해. 그 자손들까지 멸문지화를 당해 폐가 망신했다. 600년 동안 한국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권력
눈 감고 귀를 막고 비굴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목숨을 부지하면서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던 우리 600년의 역사, 제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었던 제 가구는 야 이놈아 모난돌이 정 만든다 계란으로 밥이칩니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눈치 보며 살아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의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합니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근데 왜 이제 이 질문을 제가 계속 드리냐면서. 근데 누구하고 비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농담이지, 농담. 많은 분들이 진짜. 너도 그럴 수 있다 그런 거죠. 그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성남 시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좀 간절히 원하는 대통령, 또 우리 다시 그런 대통령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누구냐 하면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참 재밌게도 한국 사람들은 이 노무현 대통령을 뽑고 많은 기대를 하면서 그 다음에 그분이 박정희 대통령처럼 아주 독재자적인 권위적인 모습을 안 보여줬기 때문에 또 대통령감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공격을 하는 아주 희한한 모습을 보였지만 나중에 MB나 박근혜를 거치면서 이제 땅을 치고 후회하죠. 그렇죠.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그분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상당히 많이 표현하는데 들으면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지만요. 성남 이재명 시장이 그분하고 비슷하다라는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별명이 이것저것 있는데. 셜록 황은 왜 이재명 시장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할까요? 그뿐 아니라 현재의 시국에서 이재명 시장에게 노무현의 이미지를 왜 많은 분들이 그토록 찾는 걸까요? 그 답은 다음 편에 이어집니다. 맛있는 부분은 원래 제일 나중에 먹는 거죠. 후훗. 최순실 사태 초기부터 박근혜 하야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파탄 수준에 빠진 성남시를 구해낸 이재명 시장님. 혹시 이분에게 파탄 수준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는 걸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대선은 다음의 일이고 그 선택 또한 국민이 하겠지요. 그러나 지금 박근혜 하야를 전방에서 외쳐줄 사람으로 가라앉는 세월호 같은 대한민국을 끌어올릴 사람으로 그 역할을 바라는 것도 욕심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과 어떻게 공유될 수 있을까요? 이재명 시장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올라왔네요. 12일 광화문 집회에선 태극기를 공화국의 깃발을 되찾읍시다. 태극기는 자유, 평등, 인권, 정의, 평화, 복지를 추구하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상징 깃발입니다. 3일 만세 혁명 때 민중들이 들었고 만주의 삭풍속을 헤매는 광복군 가슴속에 간직되었으며 조국을 지키다 산화한 이들의 관뚜껑 위에 덮였습니다. 애국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숭고한 가치였지만 반민주 매국 반역자들의 전유물이 되었고 태극기는 보수를 참칭하는 부패수구 세력의 무기로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박근혜와 새누리당, 수구 기득권 세력이 망쳐버린 민주공화국을 재건하고 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한 힘들고 긴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주공화국을 회복하기 위한 투쟁 과정에서 태극기와 애국의 가치를 저들로부터 되찾읍시다. 이번 12일에는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를 태극기로 가득 채웁시다. 황심소는 오는 12일 집회에서 이재명 시장과 뜻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모두들 망설이지 마시고 집에 있는 태극기를 들고 모여주세요.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국민이 표를 주어 그 권한을 주었는데 대통령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였습니까? 이것은 국민의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입니다. 또한 이 사태의 책임은 최순실만이 아니라 새누리와 수구 기득권 세력들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들에게 농락당한 우리의 주권을 찾아오는 것이 우리 집회와 박근혜 하야의 명확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상징적인 의미로 태극기를 들고자 합니다. 황심소는 지난 11월 5일 광화문에서 2,000장의 태극기를 나눠드리며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함께 태극기 나눠주기를 도와준 학생의 소감입니다. 촛불과는 또 다르게 태극기를 흔들면서 박근혜 퇴진하라 하야하라를 외치니까 저희 빼앗긴 국민의 주권을 다시 되찾아야겠다는 마음이 더 간절하게 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서 함께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너무 뭉클했어요. 그리고 오는 12일 광화문 집회에 태극기를 들고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태극기 2만 장을 배포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약 400만 원의 비용이 드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황심소 후원 계좌 하나은행 231-910016-51404로 태극기 후원금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9일 수요일까지 후원금을 받고 9일 수요일 방송에서 다시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자신이 이용하는 커뮤니티나 SNS 등을 통해서 이 소식을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멀리 지방에 있거나 하는 이유로 이번 집회에 동참하시기 어려운 분들도 아쉬워 마시고 이 소식을 소문내 주시는 것으로 동참해 주세요. 이것이 박근혜 일당들에게 빼앗긴 대한민국을 다시 찾는 길입니다. 이 나라를 새롭게 다시 독립된 나라, 번듯한 나라, 쪽팔리지 않는 나라가 되도록 같이 움직여주세요. 황심소 후원 계좌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하나은행 231-910016-51404입니다. 진행 상황은 팟빵 게시판과 황심소 페이스북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팟빵에서 황심소 구독, 황심소 페이스북에서 친구 추천을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속지 않고 나라를 되찾아올 수 있도록 황심소를 응원하고 공유해주세요. 그럼 12일에 광화문에서 뵙겠습니다. I love you and hope you love me. Don't cry for me, Argentina.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재명 시장 편은 총 3부이며 오늘 2부에서는 시정 운영에 대한 질문으로 이재명 시장의 문제 파악과 해결 방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수요일로 예고드렸던 이재명 편 3부는 형 상황에 대한 진단 방송을 긴급 편성하게 되어 11일 금요일로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요일 3부에서는 노무현 정신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인터뷰에 대한 다른 의견 혹은 질문 등은 팟빵 게시판의 댓글이나 셜록황 지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이재명 시장님과 인터뷰를 하여 물어보고 셜록황이 분석까지 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저희끼리 분석해보죠. 후후. 기획의 서지영, 편집의 이지연.